예민한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의 좀 차이가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이 나쁜 건가요? 그래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이고요. 그냥 동네에 아는 언니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는 언니. 병원 운영하고 있고 네. 심리치료센터 같이 하고 네. 있어요. 보통 정신과 하면 약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늘 상담에 굶주렸어요. 왜냐하면 정신과는 약을 주는 곳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심리 좋아하시죠? 예. 심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든지 심리 상담 병행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과에서는 또 유일하게 심리 상담센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같이 하시는구나. 제가 사업자 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예민한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그러면 예민한 사람이 나쁜 건가요? 그래다. 예민한 저는- 사람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불편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민한 사람이라는 거를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넌 너무 예민한 거야. 응? 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반응이 틀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 기준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더 예민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해서도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다 복합적으로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너는 나와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죠. 아, 오히려 예민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 예민하다고 다그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네요. 그렇죠. 정신과에는 항상 피해자가 오세요. 가해자가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못된 상사를 만난 부하직원. 그 다음에 늘 착취적인 남자친구. 만나면 맨날 모텔만 데려가고 이런 18금이. 또 가정을 가진 분들은 폭력적이거나 외도를 하는 남편. 그 남편이 병원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네. 피해자인 부인이나 자녀들이 오는 거지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을 가진 아버지는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속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한테 너가 예민한 게 아니다. 너에게 상처를 주고 너의 생활을 침범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민한 것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오히려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민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 때죠. 공격을 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횡단보도 앞에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따귀를 때리고 갔어요. 딱이요. 네. 그렇다면 엄청 화가 나겠죠. 그렇죠. 그만큼 내가 뭔가를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나에게 그런 공격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정 뱀파이어라고 제 책에서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나도 피해자지만 언젠가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게 경계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상대방을 예민하게 만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 너 것도 내 거, 내 건 내 거. 너 것도 너 것도 내 거. 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네, 그게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죠. 아, 그 마음대로. 사람의 감정, 시간,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함부로 넘고 상대방의 감정의 영토를 막 짓밟는. 그럼 예시로다가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했어요. 네. 근데 다이어트 성공했어. 근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너 너무 뺀 거 아니니? 너 그러다 요요 현상 생겨. 너 얼굴에 주름 생겼어. 그만 빼. 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너무 행복한데 예. 본인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못하니까 본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거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나를 더 우월하게 만들고 상대를 더 깎아내리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누군가 저한테 걱정을 해주는데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 뭐 불확실하고 뭐 얼마나 가겠냐 그런 식으로 차라리 뭐 다른 걸 알아보는 게 어때? 잘하고 있는데 근데 잘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이미 만족하고 1년 만에 있는데 엄청난 조회수를 올리고 그 있는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노심 정도는 저도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도 비슷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책 나올 때도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나 직원들이 원장님 책 언제 쓰셨어요? 또 썼어요?
제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를 30만 권의 저도 그 책 독자분들이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돈 벌려고 책을 쓴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환자 많이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알약이라도 하나 쥐어주고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글들을 블로그에 올리고 그 블로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역시 나는 책도 안 내고 그러고 있는데 쟤는 책도 내고 정신과 의사고 뭔가 좀 깎아내려는 게 아닌가 기분이 조금은 안 좋더라고요. 축하를 받으면서도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그러면 궁금한 게 주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 프레너미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맞아요. 저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프레너미. 프레너미는 friends and enemy. 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친구인지 적인지 구분이 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감정의 영토를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를 세바시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단호하게 얘기해라.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유연한 결단력이 필요하고 또 냉정함이 필요한데 예. 내 기준과 너의 기준은 좀 다르다. 바운더리를 넘어왔을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네.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집에 와서 이불 킥하는 경우가 많죠. 그쵸. 그때 그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얘기했죠? 단호함, 냉정함, 결단력. 결단력. 그 세 가지의 마음가짐이 네. 중요하다. 너무 챙기기만 했나? 아니. 그러면 단호함, 결단력, 냉정함 이 세 가지가 참 듣기는 좋은데 사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뀔 수 없잖아요. 바뀌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오래된 나의 습관과 또 나로부터 예민해진 건지 또는 가족으로부터 온 상처 때문에 예민해진 건지 네. 그런 것을 구분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마치 심리 치료의 과정과 비슷해요. 왜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그렇죠. 심리 치료라는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때 제가 늘 쓰는 말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를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아니 수만 차례를 왔다 갔다 했던 전문가가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는 로컬 셰퍼가 따라 붙잖아요. 그쵸. 그 지역에 그 산을 수없이 올라갔던 같이 가는 것이다. 또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 그림의 퍼즐을 맞추는 거다. 내가 있었던 상황들, 과거에 가족에게 받은 상처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를 쳐다보는 것이 막 감정이 뜨거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이때는 우리 집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엄마는 한 여자로서 이 상황에서 이랬겠구나.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이런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심리치료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 감정에 얼매이고 매몰되는 것보다 한 단계 좀 떨어져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당연하죠. 자세가 필요한 거네요. 오늘도 환자분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엄마를 만나고 나면 늘 스트레스 받는데요. 엄마 집에 갔다 오면 늘 너무 기분이 나쁘대요. 왜 또 기분이 그렇게 나? 왜냐면 잘 지내고 사실 나도 엄마를 챙기려고 갔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엄마한테 옛날 얘기를 꺼내게 된 거야. 엄마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해갖고 너무 힘들었어. 그럼 엄마들의 반응이 뭘 것 같아요? 너 그걸 뭐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너 그거 이제 와서 얘기해서 뭐해? 아니면 정반대로 나 기억이 없는데? 전 그 얘기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제 와서 얘기 꺼내서 뭐 하는데? 너 참 예민하다. 그러면 상처가 2배가 되는 거죠. 나는 어렵게 화해 모드로 어떤 서제션으로 엄마하고 심리치료 하듯이 얘기를 꺼내봤는데 엄마의 반응은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 정말 그거 자체는 생각조차 1초도 생각을 안 해본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다가 저 엄마한테 가서 이 얘기 해볼래요? 그럼 좀 말려요. 엄마는 너와 같은 상태가 아니다. 지금 엄마는 그건 관심 없으시다. 과거는 과거대로 묻어놔야 된다고 분명히 말할 거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다.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그래서 함부로 야 그거 용서해라, 그거 묻어버려라, 그걸 이제 와서 왜 얘기하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울 때도 옛날 얘기 막 들추면 그거 이제 와서 얘기 뭐 하는데? 그럼 여자친구 반응이 어떻죠? 뒤집어지죠. 그렇죠. 한바탕 하는 거죠. 네. 뒤집어지죠. 그렇게 상처를 한 번 더 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취약하세요? 저요? 밝힐 수 없음? 아니, 뭐가 취약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자존감의 스크래치가 날 때 저는 좀 취약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까내려질 때, 아 누가 어떤 집단에서 소속되지 못할 때 음. 그런 좀 뭔가 자존감의 스크래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사람마다 다 취약한 부분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착한 여자 콤플렉스. 왜요? 본인이 말하시고. 아 정말이에요. 그 네. 남에게 잘 보이고 싶고, 제가 제일 잘 보이고 싶은 군은 직원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정신과 선생님, 또 훌륭한 사업가, 인격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너무 잘 보이고 싶은 착한 여자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나중에 두드러져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요. 자존심이 센 분들,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인정 욕구가 강하죠. 또 집단에서 소속된 느낌, 자기가 우월해지는 느낌이 굉장히 자존감에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스크래치 받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수치심이나 모욕감에 이제 취약한 거예요. 네. 댓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가요? 댓글은 이제 극복한 것 같아요. 댓글은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네. 훌륭하던데 나쁜 댓글은 다 지우시나 봐요. 제가 바로 삭제합니다. 바로 칼삭제로 대응을 합니다. 네. 근데 이미지가 너무 좋으세요. 진짜 제가 만나기 전에 모범생인데 실제로 만나서 보니까 더 잘생기셨어요. 이거 편집 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착한 여자 컴플렉스를 가진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죄책감. 내가 또 이걸 못했구나. 자기 탓하기가 쉬워요. 여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취약한 감정이 어떤 거인지를 알고 내 이러한 감정이 과거에서부터 유래된 것이구나. 나의 부모로부터나 또 주변에서 얻은 상처로부터 이게 시작된 것인지를 구분하고 과거의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우리가 훨씬 객관화시킬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시제를 붙여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저랑 아주 절친이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어요. 예.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겐 청천벽력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저의 어떤 역동의 굉장히 핵심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 이별이 참 두렵구나. 홀로 남김, 버림받은 두려움에 대한 상처가 있구나. 그것이 종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뭔가 상처받을 일들이 생각되면 제 감정을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를 예.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덜 상처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네. 내가 그것을 알고 인지를 하는 순간 예. 그것을 딛고 넘어가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별할 때는 미리 준비해야겠구나. 또 이별을 충분히 슬퍼해야겠구나. 이별을 슬퍼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구나. 충분히 울고 애도해야 되는 거구나. 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꿈, 그런 꿈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의 어떤 애도, 그것이 충분히 진행돼야 된다. 그 내가 아팠던 걸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지 말고 그때 그 감정을 충분히 표면에 꺼내서 애도하고 슬퍼해야 맞아요. 그 넥스트 스텝으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은정 선생님을 모시고 그 예민한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자존감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